329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침해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 말이죠. 물론 목적물의 그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물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물리적 침해 등이 있어서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저당권 침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침해가 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겠죠. 다만 그 물권적 청권 중에서 뭐는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 아까 잠깐 봤던 거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 저당권의 목적물이 반출됐어요. 아까 목적물의 일부가 분리 반출되면 그 분리 반출된 목적물에는 더 이상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그 분리 반출된 것이 아직 그 분리 반출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면서 아직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라면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하나 있었죠. 그 원상회복 청구는 밑으로 내려가면 4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 그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4번에 보면 유해등기 말소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1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2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근데 변지기가 도래해서 갑이 1번 저당권자 돈을 갚았어요. 그럼 1번 저당권 소멸했죠. 그럼 얘가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병은 등기부상 여전히 2번 저당권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는 방해 상태라, 방해 상태. 그래서 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유해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저당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양거로 3번. 자,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해요. 자, 5억짜리 목적물이 3억으로 하락을 했어요. 목적물이 훼손돼서. 근데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4억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값어치만으로는 4억을 다 회수할 수 없죠. 이런 상태를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합니다. 5억짜리가 5천만 원만 감소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가 4억 5천이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4억 다 회수할 수 있죠. 이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 등을 또는 훼손 등을 통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남아있는 잔존 가치만으로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손해라 하고 당연히 이때는 뭐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요. 굳이 저당권 실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손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번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요. 침해자가 누군지를 주목하세요. 첫 번째 물권적 청구는요. 침해 원인 불강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고 그 침해자가 누군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4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침해자가 딱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두 사람이죠.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 즉시변제 청구권인데요. 이 즉시변제 청구권은 침해자가 딱 누구일 때만 채무자일 때만이에요. 왜? 기한이익 상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388조를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그중에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누가? 채무자가. 그럼 채권자는 어때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뭐가 상실?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고 아직 변제 기한이 2년이 남았어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고 채권자는 즉시 지금 당장 갚아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제방법 상호 간의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하고 즉시변제 청구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요. 담보물을 보충하고 원상을 회복해라. 그럼 2년 기다려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못 기다리겠으니 지금 당장 갚아라 하잖아요.
두 개는 당연히 충돌하죠.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할 것이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볼게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서 담보물이 보충이 돼요. 5억짜리가 3억으로 감소되다가 보충해서 다시 5억으로 회복이 됐어요. 더 이상 손해는 없지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이 보충이 되면 저당권자의 손해는 상쇄가 됐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담보물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변제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즉시 변제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손해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구제방법 상호간의 관계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 효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저당권의 변동의 처분과 소멸인데 처분은 뭐예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팔아먹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저당권은 채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채권을 우선 변제받으려고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그게 361조죠. 따라서 저당권을 팔아먹는다는 건 뭐도 같이 팔아먹는 거다. 채권도 같이 팔아먹는 거다. 이거를 저당권이 붙은 채권이라고 해서 저당권 부채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이 돈이 필요해서 이걸 같이 팔아먹어요. 채권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했어요. 그런데 채권 양도 사실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은 채무자한테 뭐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돼? 병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병은 자신의 채권을 대항할 수 있게 돼요. 당연하죠.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변지기가 들어왔을 때 병이 갑한테 돈 갚으라 그러면 갑은 뭐라 한다 그랬어요? 뉘신지 그런다 그랬죠. 통지 안 한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중에 갑한테 가서 돈 내놔! 그러려면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통지가 돼야 되죠. 또 하나, 이거 부동산 물건이죠. 저당권은. 양도 법률행위죠. 등기 넘겨줘야죠. 다만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부기등기로 넘겨줘야 되죠. 이렇게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병은 뭐예요? 저당권 취득이죠. 그죠? 따라서 정리, 저당권하고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를 하고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그 결과를 헷갈리면 안 돼요.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기하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통지하면 취득한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통지는 대항 요건이고요. 등기는 취득 요건이란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당권 양도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판례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당권 양도 양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와 양수인이 하는 거죠. 채무자까지 계약 당사자예요? 아니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양도 양수 계약은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란 말이죠. 그 판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당권 및 저당권부 양도 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양수인이니까 그 이외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저당권 소멸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소멸이겠죠, 그렇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을 소멸하는데 다만 채권 소멸 사유 중에 한 장을 넘기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소멸하겠죠.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니까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소멸한 상태예요. 갑이 돈을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소멸했죠. 근데 등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 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등기예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
채권이 소멸했어. 그럼 저당권도 소멸했어. 근데 등기는 아직 남아있어. 무효등기죠. 그 상태에서 얘가 이걸 팔아요. 무효등기 된 상태에서.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그럼 저당권 부활할까요? 아니죠. 등기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저당권 부활하지 않고요.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저 당연한 거죠. 그게 판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저당권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공동저당이 나왔습니다. 공동저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채권에 1인의 채권자인데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10억을 빌렸는데 갑이 갖고 있는 땅이 두 개야. A 토지, B 토지. 근데 A 토지는 9억짜리고 B 토지는 6억짜리야. 어느 하나만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 을은 A 토지에도 저당권, B 토지에도 저당권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근데 이 공동저당은 말만 공동저당인지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의 범위라든가 목적물의 범위라든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이 이 10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지금 이 상태라면요. 둘 다 경매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9억에 경락이 됐고 이건 6억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합이 15억이잖아요. 그죠? 이 15억을 을에게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여기서 9억 먼저 주고 나머지 1억을 줄 것인가? 여기서 6억을 주고 여기서 나머지 4억을 줄 것인가? 각각 5억씩 균등하게 배당할 것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법 368조인가요? 1항에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뜻이냐? 을이 받아야 될 10억을 9대 6의 비율로 쪼개서 배당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동시배당 또는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동시배당 또는 안분배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조문하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배당액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봐요. 10억을 어떻게 배당해 줄 것인가? 9대 6의 비율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니까 10억을 15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서는 9등분, 6억에서는 6등분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서 6억, 6억에서 4억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걸 뭐라 한다? 안분배당, 동시배당이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쪽 땅값이 15억으로 뛰었어요. 15억으로. 그럼 요것만 경매해도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먼저 경매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배당 받겠죠. 그걸 20배당이라 합니다. 무슨 배당? 20배당. 자, 20배당은 368조 2항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다. 어느 하나가 먼저 경매가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20배당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자, 동시배당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동시배당을 하면 갑이 여기서 6억 받죠. 여기서 4억을 받죠. 자, 이때 요 A 토지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었어요. 병이. 얘가 갑한테 4억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럼 동시배당을 하면 갑이 6억을 받죠. 그럼 병은 적어도 3억을 배당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A 토지 후순위 권리자 병은 적어도 3억을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먼저 경매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9억을 다 받아가 버렸어요. 을이. 그럼 얘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배당에서는 먼저 경매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그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배당했더라면 이만큼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배당을 하면서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나중에 요게 경매가 될 때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을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너 배당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20배당에서 을 여기서 9억 받았죠. 아직 1억 모자르죠. 그럼 나중에 이게 경매될 때 4억 중에서 1억은 을이 받고 3억은 누가 받고? 병이 받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요거를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라고 합니다. 그게 368조 1항 2항이에요. 그런데 이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첫째,
모든 목적물이 다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하나라도 물상보증이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 두 번째, 이 공동저당권자가 각각의 목적물의 최선순위일 것. 368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모든 목적물이 다 누구 소유일 것? 채무자 소유일 것. 두 번째, 이 공동저당권자가 각각의 목적물에 대해서 최선순위일 것. 그럼 보세요. 하나가 채무자고 하나가 물성보증이냐? 그 안분배당,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의리 2번 저당권자예요. 따로 경매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따로 경매, 따로 배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368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전부 채무자 그리고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 이럴 때 안분배당 및 이시배당과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공동저당권 문제 웬만하면 또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저당권은 문제를 어렵게 내면 손 못 댑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때는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368조 1항 2항만 확인하고 그리고 334페이지 제일 열심히 봐야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근저당권이라고. 요거만 보면 저당권 끝나는 거예요. 자, 근저당권은 뭐냐 도대체.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죠. 갑과 을이 이런 계약을 합니다. 을이 갑에게 A 물건을 3개월간 외상으로 공급하고 3개월 후에 정산하기로. 이런 계약 많이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계속적 거래 계약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적 거래 계약.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자,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3달 뒤에 갑이 잠수 타거나 정산 안 해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을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액수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일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련된 게 뭐다? 저당권이란 말이죠.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은요, 당연히 결산기가 도래할 때까지 3개월 채권액이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3개월이 돼야 얼마인지가 확 정의되겠죠. 그죠? 이게 근저당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왼쪽이 채권액, 오른쪽이 기간. 채권액과 기간을 따져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자, 정리. 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저당권. 그걸 뭐라 한다? 근저당권. 특징은 어떠냐? 채권액이 확정이 안 돼.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채권이 잠시 빵원이 됐어.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아. 부종성의 완화. 이 두 가지가 근저당권의 특징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근저당권이 성립을 하려면요, 당연히 계약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계속적 거래 계약과, 즉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 그죠?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되지만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면 제3자 명의 근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저당권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올 겁니다. 관련 판례 1번. 그죠? 네? 아까 저당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니은 계속적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 등장하는 예 중에 하나가 당좌 대월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대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죠? 어음 같은 거 발행할 때 은행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에
어음 같은 걸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어음이 뭐 3개월짜리 되면 3개월짜리가 3달 뒤에 은행에 지급 제시가 됐을 때 그 당좌 대여 계약을 맺은 회사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서 어음금을 지급하면 괜찮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게 근저당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밑에 판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 외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되죠. 뭐라 그래요?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계속적 거래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없이 막 어음을 발행 이런 걸 공어음이라고 부르고 그러겠습니다. 계속적 거래 계약이 일단 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등기해야 되고. 자, 등기할 때 일단 이거는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무슨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다라는 걸 등기해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채권 최고액이라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뭐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뭐 우선 변제 한도.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일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네가 안 주면 나는 경매를 넣을 것이고 경매를 넣어서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등기해야 되죠.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존속기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저당권 효력. 채권이 불확정적인 거라는 건 제외하고는 일반 저당권 똑같은데 특히 확정이 되면요. 보통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서 봤던 목적물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뭐 366조 법정상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런 게 다 적용되겠죠. 그죠? 조심할 게 피담보채권이죠. 자, 360조 피담보채권은 뭐였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런데 앞으로 잠깐만 들어. 334페이지 보면 맨 밑에 357조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저당권 실행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럼 판례는 뭐라 그래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하나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지연배상 1년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대부분 다 똑같은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33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니은 디귿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니은 디귿. 거기 저당권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이 아니라 보통 뭘 설정한다?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왜? 연체이자 다 받아들라고. 채권 최고액도 빌려준 돈에 한 30%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2년 3년 연체했을 때 그 이자 다 포함시켜서 최고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보다 채권 최고액이 더 많죠 보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1년분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자,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확정되는가? 채권 확정 시기. 그죠? 자, 그림 봅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결산기 도래. 그죠? 확정되겠죠?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했고 거래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그럼 채권이 확정되어 얼마로 빵원. 그럼 근저당권은 어떻게 돼? 소멸. 그 두 번째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가 이거 안 정했어요. 이거. 그럼 언제 확정되고 언제 정산할까요? 기간 안 정했으면 아무 때나 확정시키고 돈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산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이 나와요. 경매 신청은 두 개가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땐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때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이 된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니은을 봅니다. 채권 채무 확정의 효과. 확정이 되면 첫 번째 보통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확정됐어요. 근데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확정된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게 관련 판례 1번.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확정 후에 여기 보세요. 확정 후에 의리 물건을 또 공급했어. 그럼 늘어날까요? 채권액이? 안 늘어나죠. 일단 확정됐으니까. 따라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붙는 이자나 연체자 같은 게 있겠죠. 그거는 담보된다. 확정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한 확정 이후 붙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담보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확정 효과 니은과 관련 판례 1번, 2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채권 최고액의 의미가 나와요. 아까 채권 최고액이 뭐라 했어요?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게 1억 3천이야. 즉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 이럴 때 첫째,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된다? 채무자. 에? 다 해야죠, 다. 1억만 변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우선 변제 한도예요. 경매 대값은 우선 변제 한도를 말하는 거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할 뿐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 뭐예요? 변제 책임. 채무자가 갚아야 될 책임.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채무자가 아닌 애들 누가 있을까?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이런 애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다 갚아야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누구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됐어요. 그럼 근저당권자는 얼마를 우선 변제 받아요? 1억 우선 변제 한도. 예? 우선 변제 한도.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공동 근저당권자야. 받아야 될 때 1억 3천이에요. 두 개가 경매가 됐어요. 자, 여기서 5천 나왔어요, 경매 대가. 여기서 6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5천 받고요. 예? 여기서 얼마 받으면 돼요? 5천 받으면 되죠. 근데 액수가 커졌어요. 이게 1억이에요. 이것도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한 2천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받아야 돼요? 한도 1억이잖아요. 7천 받아요. 7천. 그죠? 8천. 아니야. 나 받을 게 1억 3천이야. 여기서 최고액 1억을 한도로 다 받을래.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즉 최고액이란 것은 각각의 목적물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공동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공동 근저당권자라 해서 각각의 목적물부터 최고액을 한도로 계속 받지 못합니다. 340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거기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의 5번째 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따라서 20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의 각 평가대금으로부터 최고액만큼 반복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여기서도 1억을 한도로 여기서도 1억을 한도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2천을 회수했다면 여기서는 1억이 아니라 얼마를 한도로 8천을 한도로 받는 거야. 8천 한도로. 각각 1억씩을 한도로 배당받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환가대금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해서는 나머지 목적물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공동근저당권자가 여기도 근저당권 여기도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후순위 의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확정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채권액이. 즉 요게 먼저 경매가 돼서 후순위 의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을 납부하면서 확정이 됐어요. 그 후에 물건을 또 공급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채권액이 또 늘어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나중에 요기 목적물이 경매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이 됐다면 그 후에 물건을 공급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확정되지만 이건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먼저 경매된 목적물의 채권은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채권은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이후에 물건을 또 공급했다. 그럼 여기서 채권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피담보 채권액이. 아까 원래 확정 이후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목적물이 하나일 때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경매가 신청된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이 확정되고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거다. 그지같이 어려운 판례 두 개를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이 쓰리 같은 것들이. 아니 공동저당도 어렵고 근저당도 어려운데 합치면 공동근저당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걸 이 판례를 출제를 했어요.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쳐다도 보기 싫죠? 결론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의 목적물로부터 최고의 한도로 반복해서 우선 변제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고요. 경매가 신청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가지 결론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338페이지 몇 가지 추가합니다. 5번 근저당권의 변경. 자, 보세요. 물건을 A 물건에서 B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채무의 변경. 그죠? 물건을 공급받는 자 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어. 채권자 변경. 물건을 공급하는 자 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있어. 채무자 변경. 그죠? 기간 변경 가능하죠? 최고액 변경 가능하죠? 다 변경할 수 있어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 내용 바꿀 수 있다. 최고액, 존속기간, 기본계약의 추가 변경, 채권자, 채무자 변경. 여기서 조심할 거 두 개. 채권 최고액은 아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고액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채무자를 바꿨어요. 그러면 바꾸기 전 채무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바꾼 이후 것만 담보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변경 전 거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그 관련 판례가 있죠. 그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의 양도라고 돼 있는데 근저당권의 양도 여기 보세요. 채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및 근저당구 부채권 양도하면 되죠. 그죠? 근데 확정되기 전에 돈이 필요해. 채권만 일부를 팔아.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1천만 원짜리가 있고 뭐 2천만 원짜리가 있고 5천만 원짜리가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을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요거 하나 팔았어. 1,000만 원짜리. 그럼 근저당권도 그 1,000만 원만큼 넘어갈까요? 아니야. 채권만 넘어가요. 채권만 넘어가. 왜 그럴까요? 334페이지.
334페이지를 가면 맨 밑에 357조 1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확정될 때까지 채무 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말은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팔았다 하더라도 저당권 일부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 양도와 관련해서 맨 밑에 관련 판례 채권 확정 중 일부를 팔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일부가 이전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도 자주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338페이지 밑에 판례. 그다음 오른쪽 메뉴에 있는 건 아까 저당권 양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권 양도는 통지하고 근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하는 거. 7번 근저당권의 소멸해서 기억해야 될 것. 동그라미 2번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이거 보세요. 이거 옛날에 몇 번 했어요. 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돈을 갚아요. 그럼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자, 이때 현소유자 말소 청구할 수? 현소유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소유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전소유자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이때 전소유자를 뭐라고 출제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그냥 전소유자 그러면 될 거를 길게 뽑아 수험생들 헷갈리게 하려고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줄여서 전소유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이 거지 같아.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근저당권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네. 근저당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 그런데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 버렸어. 그럼 더 이상 회복 등기 할 수 없지요. 어차피 경매로 소멸할 운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3번 불법 말소제 회복 등기 할 수 있으나 회복 등기 전 경매가 돼버리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여기까지 근저당권에서 출제 가능한 것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머리 아프죠? 저당권인 것 자체가 원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물건 끝. 물건 끝. 자, 계약법으로 갑니다. 계약법은 좀 말랑말랑하다 그랬어요. 그나마. 자, 계약법은 계약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고요. 강론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 형태가 나오고 그 각각의 계약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강론이고요. 총론에서는 딱이 뭐냐?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계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하느냐? 계약 성립의 모습. 그렇게 성립한 계약 중에서 대부분이 쌍무계약인데 쌍무계약의 효력이 뭐냐? 두 가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더라. 물론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눈 게 있더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항변권 536조. 위험부담 537조, 538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 계약의 해지가 나온다. 이게 다예요. 즉 계약이라는 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이런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그런 걸 총론에서 뽑아가지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5문제 중에서 꼭 나오는 거 계약의 최근에 요 종류 꼭 물어보고요. 거의. 성립 물어보고요. 동시 이행항변권 물어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꼭 물어보죠. 해제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네. 네.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5개 나와요. 테마가. 그리고 다행히 양도 얼마 안 되고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344페이지 의의를 보면요. 계약이 뭔지 다 아시죠? 그죠? 합의 보는 거잖아요. 뭘 합의해? 뭐뭐 하겠다라고. 그런지 조금 멋있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
법률 행위 그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계약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죠. 체결할지 말지 체결 여부, 누가 할지 상대방 선택, 어떤 내용으로 할지 내용 결정, 마지막으로 방식. 그죠? 네 가지 자유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 인정되지 않고 제한을 한다 그랬죠. 오른쪽 제한 중에서 특히 3번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있고요. 단행법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요. 약관 규제 법률 한 10년에 한 번씩 출제된다 그랬죠. 잊을만 하면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잊혀질 때까지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약관 규제법. 자, 일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약관이 뭐냐. 보험약관 색깔하자. 보험회사가 장차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해둔 계약의 내용, 명칭 불문 이런 걸 약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보험회사 같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니 당연히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 해서 마련된 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제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편입 통제, 또 하나가 불공정 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편입 통제라는 것은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걸 통제를 합니다. 어떻게? 약관 작성자가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편입된다. 그걸 편입 통제라고 하죠.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다만 보험 약관 작성자가 명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작성자가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두 번째,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 중에 관련 판례 1번. 세 번째 줄, 국가가 만든 법에 규정된 것을 반복 부연하는 조항들, 이런 것들은 굳이 명설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조항.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같은 거 1년치를 선납해 두죠. 근데 중간에 자동차를 팔아요. 그럼 선납해 준 보험료 중 판 이후 보험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럼 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요? 차 팔았다고 통지하겠죠. 그게 보험약관에 있어요. 자동차 등을 양도했을 때 보험회사에 통지하라는 약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겠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게 2번이에요. 이런 건 명설명할 필요가 없다. 니은 명시 설명한 약관과는 다른 내용의 합의를 봤다. 이걸 개별약정이라 하고요. 개별약정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개별약정이 우선하고, 당연히 그 개별약정에는 약관규제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자, 오른쪽 약관이 계약 내용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약관을 준수해야 되죠. 이걸 약관의 구속력이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당사자 합의. 약관이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고 당사자 합의. 다만 모든 약관 조항을 다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4번. 약관을 해석해서 불공정 조항이라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조항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럼 약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죠? 자, 약관은 법률 행위, 계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계약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니까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출제가 됐죠. 또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명확 조항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칙 중에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은 가끔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마지막 양가로 5번.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계약 속에, 약관 속에 특정 조항이 무효, 일부 무효죠.
여기에 137조를 적용하면 전부 무효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에는 137조의 예외 특칙을 규정해놨다. 뭐라고? 원칙 그 조항만 무효. 나머지 유효 원칙. 다만 무효가 된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의 중요 조항이라면 부득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동그라미 3번 특칙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 요 정도입니다. 약관규제법은.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무수히 많은 계약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보자. 첫째, 민법에 있냐 없냐.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있는 게 전형, 없는 게 비전형. 비전형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죠. 부동산 중개계약. 비전형이죠. 중개사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구분이 쌍무, 편무죠. 쌍무는 어떤 거예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요. 매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채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 증여처럼 어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게 편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첫째,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 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되죠. 편무,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전형적인 편무,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위임, 일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보관하는 거. 요 세 가지는 무상일 때 편무. 뭐일 때 편무? 무상일 때 편무. 자, 그럼 아까 봤던 구별 실익하고 연결해서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편무 계약은 이라는 문제죠. 답이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무이자 소비대차. 편무죠. 편무니까 동시항변권 적용되지 않지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죠. 이런 걸 최근에 뜨는 용어를 하면 킬러 문제가 될려나? 뭔 킬러 문제가 돼. 그냥 주는 문제지 이런 게. 그죠? 문제도 킬러 문제. 옛날에는 불의타라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불의타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해 두드러 맞는다 이런 뜻이죠. 불의타 문제라고 해서. 예.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때문에 1번 수학 문제집 구입해서 풀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석 갖고는 안 되니까. 그때 하여튼 요새도 아니 뭐 이상한 데서 문제 많이 내죠. 그때도 대비했던 것 같아. 30몇 년 전에도 1번 문제 찾아가지고 그것도 번역도 지같이 해놔. 근데 이제 그림 있고 그러니까 대충 문제 취지 알아. 근데 그런 걸 풀어놓으면 그런 게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그대로 번역해서 문제 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공기중개사에도 킬러 문제가 있냐? 있지, 있어. 근데 민법에서는 거의 없고요. 개론, 공법 뭐 이런 데 보면 듣도 보도 못한 거 이런 거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개뿔씨 나머지 맞추면 되지. 뭐 킬러 문제가 몇 문제가 된다. 그것 때문에 떨어져. 그죠? 아 그런 건 그냥 그런 거 아무도 너나 풀어라. 안 풀면 되지. 이게 무슨 상대평가요? 그렇잖아요. 다 제껴 그런 거는. 몰라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어. 그냥 봤던 것만 같아 맞춰도요. 80점 90점 나와요. 민법이나 다른 과목들. 근데 꼭 킬러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또 했네요. 다행히 절대평가기 때문에 뭐 범위 외에서 나오거나 또는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제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도 간혹 보다 보면요. 문제가 막 15회 때 그랬죠. 아주 그 정점을 찍었죠. 문제가 15줄이야. 문제가 15줄이야.
문제만.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걸 시험장에서 읽고 있어. 이걸 15줄을 읽고 있어. 예? 4줄 좀 내려가면요 위에 거 다 까먹어요. 그럼 나중에 하면요 전체를 다 까먹어. 뭘 물어보는지 몰라. 또 중간에 끊어있기 잘못하면요 문제를 잘못 파악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읽고 하다 10분 훅 지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길면 몇 줄이 한 5, 6줄 나와요. 길면은 민법에서 사례 형태로 나오면 이것도 또 읽고 있어. 한 줄짜리, 2줄짜리 먼저 풀어. 한 줄짜리, 2줄짜리부터. 지문도 마찬가지. 막 5줄짜리 지문이 있어. 막 이렇게. 이거 왜 읽어? 수험생들이 참 이상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요. 이걸 순서대로 읽어야죠. 마음이 편안한가 봐. 그 1번에 5줄짜리가 있어. 5번은 2줄이야. 뭐부터 읽어야 돼? 2줄짜리부터 읽어야죠. 2줄짜리부터. 왜 5줄짜리 뭐 여기서 답이 있으면 땡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꼭 1번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돼. 나는 FM이야. 성질이. 꼭 나는 순서대로 읽어야 돼. 문제를 풀 때도 41번부터 80번까지 순서대로 풀어야 돼. 중간에 막혀도 안 돼. 계속 풀어야 돼. 막히면 뒤로 가야지. 그럼 앞에서 막히고 뒤로 막히면 중간부터 봐야지. 중간을 뭐든지 해야지. 문제가 읽히고 풀리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지. 그거를 나는 FM이라고만 해. 순서대로 읽고. 이런 훈련을 모의고사에서 하는 거예요. 25일 날. 모의고사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 계시죠? 보세요. 학원 오셔가지고 시간 내서 정해진 시간에 읽어보고 이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청개구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내가 청개구리냐 자식아? 라고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발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만 해주세요 하는 건 좀 하시면 다 도움이 돼요. 뭐 얘기하다가 또 청개구리까지 갔지? 짜증나. 이거 하다 말고 지문 얘기하다 말고. 자 어쨌든 응용해서 그렇게 다음 중 동시에 이행의 한 명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다른 말로 편무계약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 무이자 소비대차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더라. 쌍무편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무상인데요. 유상하고 무상은요. 계약이 이행이 되었을 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이고요. 어느 일방만 이행을 했다면 무상이 됩니다. 유상의 대표가 뭐예요? 매매. 주고받잖아. 무상의 대표가 뭐예요? 증여. 주기만 하잖아요. 그죠? 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이 돼요. 유상계약에만 뭐가 적용된다고요? 담보 책임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무상계약의 대표가 뭐예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자, 문제가 쌍무편무 유상무상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뭘 가지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상광고. 현상광고. 자, 계약은 대부분이 청약과 상락만으로 성립해요.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즉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고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계약 중에는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청약과 상락만은 안 되고 뭔가 이행이 있어야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 자,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뭐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사람 1등 상금 100만 원, 2등 상금 50만 원 이렇게 광고한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광고한 사람하고 내가 저 물건을 만들어서 상금을 타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언제까지 만들어 갈게요. 이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물건 만들어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1등인 사람 100만 원, 2등 25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우수 현상 광고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현상 광고는요. 광고한 사람이 광고에서 뭐뭐 하라고 정한 내용이 있겠지. 그걸 완료해야만 성립을 해요. 그걸 완료해야만. 완료하겠다고 약속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완료해야만 성립해요.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잖아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하고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줘야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상광고. 중국집 사장님이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기로 광고를 했다. 내가 쿠폰을 50장을 모아서 갖다 줬다. 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면 간만 채무를 부담한다. 탕수육 한 접시 줘야 될 채무. 그러니까 뭐다? 편무다. 그리고 이행을 했다. 탕수육을 줬다. 계약관계가 끝났다. 그리고 봤더니 주고 받은 게 있더라. 50장 주고 탕수육 받았다. 그러니까 뭐다? 유상이다.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편무면서 유상이다.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죠. 쌍무, 편무, 편무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대표적인 거 그죠? 근데 현상광고는 유상이고 쌍무도 유상이니까 결국 유상은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현상광고를 뺀 나머지가 무상 이렇게 되겠죠. 편무 중에서 현상광고를 뺀 나머지가 무상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역시 잠 안 올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이죠? 쌍무죠? 낙성이고요. 분료식이죠. 그리고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부르죠. 계속적 계약. 두 번째 증여, 사용대차, 무상이죠. 편무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이렇게 되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되죠.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뭘 기억하이방? 요물, 요물. 이렇게 암기해두면 계약 종료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시간을 전략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한 세트, 증여 사용대차 한 세트, 그다음에 요물계약 2개.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해지십니다. 자, 두 번째가 오른쪽 계약의 성립이 나왔고요. 계약의 성립은 뭘 말해요? 계약의 체결을 말하죠. 당연히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계약은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의사표시에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해야 되며 양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도 일치해야 되죠. 여기서 당사자가 일치하는 걸 주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불합치한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 조심하실 거 351페이지 주관적 합치서 B.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즉 주관적으로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도대체 계약 당사자가 누구요? 요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매도인에는 갑이라고 쓰여 있더라. 이런 경우. 즉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르더라 말이죠. 그죠? 매매 계약은 을이 했는데 계약서에는 갑이라고 되어 있다면 행위자 을이 매도인인지 명의인 갑이 매도인인지에 문제가 먼저 생기는 거죠. 행위자 을이 매도인이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했는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갑이 매도인이라면 을은 대리인이냐 대리권이 있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생기더라 말이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둘 다 을이라고 생각했으면 을, 둘 다 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갑.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는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라. 그리고 관련 판례 2번 남편 갑이 자기 돈을 부인 을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당연히 을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했겠죠. 근데 은행은 이 돈이 갑돈인 줄 알아. 그럼 여기서 예금주가 누구냐 도대체? 갑이냐 을이냐? 우리 대법원 은행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금융실명자 하에서는 명의인 을이 당사자. 예금주는 을이다. 을. 명의인이다. 그죠?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의 모습.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과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이게 이제 계약 성립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집중해서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